포구 종말 전 나는 운 좋게 대량의 할인 물자를 비축해 두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알뜰함을 추구하는 한 소녀로서 아래층 아줌마들이 단체로 채소를 사재기할 때 나는 각종 할인 정보 단톡방에서 활동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할인방에 갑자기 몇 개의 메시지가 떴다. 신규 및 기존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기 위해 본 매장 오픈 이래 가장 큰 할인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수량 한정, 선착순 판매, 이른바 할인방이란 포장이 손상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집 할인방 개수는 내 위챗 친구 수보다도 많다. 이벤트 시작 1분 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싸고 좋은 물건은 누구나 원하는 법. 이럴 때는 손속도가 생명이다. 물건 쟁탈전이 곧 시작되었다. 유명 브랜드 즉석 허거 원래 가격 박스당 119위안, 현재 가격 박스당 59위안. 세상에 50% 할인 열박스를 주문했다. 곧이어 또 다른 링크가 지나갔다. 모 브랜드라면 원래 가격 박스당 59위안, 현재 가격 박스당 39위안. 맛별로 딱 2박스씩만 남았다. 맛별로 2박스씩 주문했다. 이 정도면 1년치라면은 확보한 셈이다. 야외 피크닉 도우미 원래 가격 박스당 30위안, 현재 가격 박스당 19.9위안. 5박스 구매 시 전용 휴대용 가스레인지 증정, 할인도 해주고 가스레인지도 공짜로 주는데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다음은 냉동식품, 허거소스, 채식 제품 등 각종 식품과 생활용품이었다. 새벽의 할인 이벤트가 정시에 끝났다. 절반으로 줄어든 비상금 통장을 보며 뒤늦게 이번에 너무 충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려 1만 위안 넘게 썼다. 월급 5천 위안인 직장인으로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 꼬박 1년을 고생했다. 당연히 마음속으로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물자를 사느라 추가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똑같은 상품을 마트보다 거의 2배나 저렴하게 사는 것이 곧 버는 것이다. 헤헤, 나 정말 똑똑해.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할인방 방장에게 개인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이번에 거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매장에서 우선적으로 사람을 배치해 이런 흰제가 다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몸을 돌려 이미 비어버린 정수기를 보고는 다시 휴대폰을 찾아 생수 구매 앱을 켰다. 생수 구매 화면에 곧 공지 하나가 떴다. 기존 및 신규 고객 보답 차원에서 10통 주문 시 한 통을 증정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앱에 새로 뜬 공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하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이벤트 매장이 같은 도시에 있었기에 오후가 되자 직원들이 물건을 배달해왔다. 박스에 담긴 물자들이 하나둘씩 금세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즉석 허거 몇 박스가 남았는데 물건이 무겁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배달 기사님을 나머지 먼저 즉석 보내드렸다. 허거 3박스는 내가 직접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반쯤 들어갔을 때 옆에서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넌 정말 재버릇게 못 주는구나. 이런 싸구려 물건이나 먹고 살려고. 지난달에 막바람을 피워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마오부판. 그는 나와 같은 단지에 산다. 나와 그는 공통 지인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마오부판이 쓰레기는 겉모습은 참 성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양다리는 기본이고 연락처에 있는 여자들이 내 휴대폰에 있는 할인방보다 많았다. 헤어진 뒤에도 수시로 나를 괴롭히며 툭하면 내가 할인 상품 사는 것을 귀찮아다며 허거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어때서 비천하다는 건가? 그저 거 포장 박스가 조금 파손된 것뿐인데 마오부판 같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남 앞에서 우월감을 뽐내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마오부판의 얼굴을 향해 3개 손바닥을 날렸다. 그리고 다시 그를 발로 힘껏 몇 차례 걷어찼다. 좋은 개는 길을 막지 않는 법이야. 당장 꺼져. 마오부판은 얻어맞고 멍해졌다. 그의 여자친구 류루엔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 협박했다. 너 왜 사람을 때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할 거야. 나는 픽 웃으며 나도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경찰 부르든가. 나도 마침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마오부판은 뭔가가 생각난 듯 안색이 변하더니 말했다. 됐어. 이런 미친년이랑 말 섞어서 뭐해. 말을 마친 그는 류루엔의 반항을 무시한 채 그녀를 끌고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싸움이 이렇게 끝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아가씨, 아까 우리한테 공유해주겠다던 게 뭐야? 나는 당연히 마오부판의 그 지저분한 일들을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어떤 일들은 말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먼저 다용도실을 비웠다. 집은 방 2개의 거실 하나였다. 다른 방 하나는 내 절친이 살고 있었다. 마침 이번 주 대체 휴무를 맞아 그녀는 3일간의 짧은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1만 위안어치의 물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다용도실을 가득 채울 정도는 되었다. 주문 내역을 막 확인하려는데 밖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콩알만 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비는 급하고 빠르게 쏟아졌다. 자욱한 물 한 개가 금세 단지 전체를 뒤덮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떴다. 기상청에서 발령한 폭우 적색 경보였다. 이어서 회사 단톡방에도 공지가 올라왔다. 직원 여러분, 시샹구에 이미 폭우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회사는 3일간 휴무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구두쇠 사장님조차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 휴가를 줄 정도라면 이번 강수량은 분명 매우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용도실에 가득 쌓인 물자들을 보니 금세 마음이 안심되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어쩌겠는가. 안 나가면 그만인 것을 아껴서 잘 계산해 쓴다면 이번에 비축한 물자들은 반년 동안 먹기에 충분하다. 유일한 걱정은 단수와 단전이었다. 나는 즉시 현재 휴대폰과 예전 휴대폰, 그리고 보조 배터리 2개를 모두 충전했다. 또 욕조와 주방에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두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비록 내 고향에서는 물탱크를 이용해 빗물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지만 빗물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세균에 노출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빗물 사용은 피해야 한다. 그 일을 걱정하고 있을 때 침대 위 이불을 지나치던 시선이 갑자기 멈췄다. 작년에 이사할 때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에 먼지가 앉는 것을 막으려고 특별히 대형 투명 압축팩을 샀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10개 넘게 남아있었다. 비록 수돗물도 공기 중에 오래 두면 변질되지만 더 많이 준비해두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안심이 되었다. 곧이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도 현지 정부의 공지가 공유되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신샹구에 이미 발령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 적색 경보입니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주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예년에도 태풍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일상은 여전했고 학교는 휴교했다. 회사도 휴업하니 드디어 쉴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 학교에서 방금 공지가 내려왔네요. 오늘 2시간 일찍 하교한답니다. 아이 데리러 같이 갈 분 계신가요? 나는 단톡방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대화를 보며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서 태풍 날씨에 대처하는 법이 확실히 현지인들보다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긴장할 필요 없다고 하니 어쩌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상을 보며 팽팽해진 주의력을 돌리기 시작했다. 할인방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올라왔다. 대부분 고객들이 폭우가 배송에 지장을 주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사장님도 속수무책이었다. 폭우 적색 경보의 영향으로 매장은 이미 강제로 문을 닫았고 제때 발송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방 안에는 원성이 자자했고 사장님은 고객들을 안심시키느라 애를 먹으며 폭우가 끝나면 더 많은 할인 이벤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점은 이번에 명시되지 않은 지속적인 폭우 적색 경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것이다. 나는 창문에 붙어서 단지 내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저 기록적인 폭우일 뿐이잖아. 설마 사흘 내내 계속 내리기야 하겠어. 하지만 사실은 내 식견이 짧았음을 증명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정말로 사흘 동안 쏟아졌다. 게다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추세였다. 빗물은 아파트 1층까지 차올랐다. 단지 내 입주민들은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번 폭우는 대체 왜 이래? 벌써 며칠째 내리는 거야? 맞아. 예년에도 이만큼 큰 비는 왔었지만 오다 말다를 반복했지. 이번에는 정말 한순간도 멈추질 않네. 멈추고 말고는 나중에 따지고. 누구 와서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와요. 이 말을 보자마자 곧 몇몇 열성적인 입주민들이
자원해서 돕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아마 인성의 선함일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돕는 것. 나는 따끈따끈한 팔보죽 캔 하나를 들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 가스는 폭우 이틀째에 이미 끊겼다. 지금까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폭우 전에 사둔 몇 박스의 고체 연료 덕분이었다. 폭우가 내린 지 5일째 되는 날, 빗줄기가 돌덩이처럼 창문을 두드려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다. 내 기억 속에 이렇게 큰 비는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수천 수만의 군마가 쏟아져 들어오듯 기세가 꺾일 줄 몰랐다. 비록 가끔 폭우가 쏟아지긴 했지만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5일 동안 계속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창문을 응시하며 밖의 광풍폭우를 바라보았다. 창문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던 그때 갑자기 테이프로 봉해둔 틈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나는 서둘러 걸레를 찾아 빗물을 닦아냈다. 요 며칠 사이 입주민 단톡방은 상호부조방으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각종 어려움이 나타났다. 단톡방에 점점 늘어나는 메시지를 보며 내 마음은 다시 조마조마해졌다. 특히 단톡방에서 누군가 말하기를 여편이 방수구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났다. 절친의 고향이 바로 여편의 시골 마을이었다. 나는 서둘러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너 거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쪽은 지대가 너무 낮아서 수만 평의 농작물이 다 잠겼어. 그럼 너랑 아주머니는 어떠셔? 집에 물이 들어왔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해. 나는 창가에 기대어 친구가 방금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내 방 비밀번호야. 방 안에 먹을 게 좀 있고 비상구급함도 하나 있어. 만약 몸이 안 좋으면 잊지 말고 얼른 약 챙겨 먹어.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은 잊지 마. 구조대가 계속 오지 않으면 바보같이 다 꺼내서 남 주지 말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나는 창가로 걸어가 계속 상황을 살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된 이후로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들과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엄마의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며칠째 계속된 기온 하강으로 건물 안에는 미열이 나는 입주민들이 여러 생겼다. 하지만 1m 넘게 찬 물 때문에 밖에서 차가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안에서 차가 나갈 수도 없었다. 단톡방의 교환 정보에는 물이 부족한 사람, 식량이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집에 갇힌 채 수동적으로 구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폭우가 내린 지 10일째 되는 날, 빗물은 이미 3층까지 차올랐다. 3층 주민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위층으로 이사했다. 구조대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건물 안의 분위기는 더욱 예민해졌다. 수도와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다. 손안에 완충된 보조 배터리가 2개 남았지만 전력이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밖의 상황을 관찰하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가에 고였지만 나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때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다. Yeah, 웨이밍, 너 저번에 즉석 허거 3박스 샀잖아. 나 지금 정말 먹을 게 없거든. 즉석 허거 1박스만 좀 나눠줘. 마오부판, 그게 쓰레기였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마오부판은 금세 따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야, 지금 다들 먹을 거랑 마실 게 부족한데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즉석 허거 1박스도 내놓기 아깝냐? 나는 마오부판의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 걔한테 뼈다귀 하나를 줘도 걔는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 줄 안다. 그런데 그는 어떤가? 아무리 잘해줘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나는 즉시 수동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나는 예상치 못했다. 이 인간이 입주민 단톡방에 내 손에 물자가 있다는 사실을 퍼뜨릴 만큼 악질일 줄은. 자오이밍, 너 정말 양심도 없니? 지금 밖은 온통 홍수고 다들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물자를 좀 내놓아서 다 같이 난관을 극복하면 좀 어때? 다들 이웃사촌이고 평소에 얼굴 보고 사는 사이인데 사람들 굶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이 메시지들을 본 물자를 비축해 두지 않았던 몇몇 주민들이 정말로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접 마오부판을 태그했다. 방금 우리 건물에 자오웨이밍이라는 그 아가씨가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마오부판은 누군가 대꾸해주자 신이 나서 얼른 답장을 보냈다. 폭우 전에 제가 직접 봤어요.
즉석 호거 3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거려. 질문했던 사람은 침묵했다. 즉석 호거 3박스래 봤자 고작 18병이다. 시간이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남아봤자 몇 통이나 남았겠는가. 마오부파는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자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떠들어댔다. 자오웨이밍 저 사람은요. 그냥 싸구려 할인 상품 사는 걸 좋아해서 아마 집에 먹을 걸 잔뜩 쌓아뒀을 거예요. 그저 사람들과 나누기 아까워서 안 내놓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 사람 남자친구라 제일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오부판이 이렇게 공공의 이목을 끄는 꼴을 보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아까 들었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가씨를 해코지해? 이 건물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가서 행패라도 부리길 바라는 거야? 나는 단톡방 내용을 훑어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폭우가 시작된 지 겨우 열흘 남짓이라 사람들 손에 어느 정도 물자가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 이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물자는 분명 점점 바닥날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다. 만약 마오부판이 며칠만 더 있다가 이런 내용을 올렸다면 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쳤을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헤어지기 전 수집해두었던 증거들을 직접 단톡방에 올렸다. 마오부판 이 3초 자지 쓰레기가 양다리를 걸치고 동시에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는 영상이었다. 모자이크 없는 고화질 버전이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거의 동시에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와, 진짜 대박이네. 아가씨가 왜 헤어졌는지 알겠네. 이런 쓰레기를 누가 견디겠어? 취향 참 독특하네. 그걸 다 찍어놨다니. 통쾌하다. 저런 쓰레기한테는 이래야지. 어린 아가씨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제대로 걸렸네. 아, 관리자 손 엄청 빠르네. 다 보지도 못했는데 영상이 사라졌어. 헤헤, 리칭 형님. 내가 빨리 저장했지. 필요하면 개인 메시지 줘. 단돈 50위안이야. 나는 이 영상이 나간 이상 마오부판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먼저 신의를 저버린 건 그쪽이다. 나중에 그가 다시 주민들을 선동하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이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려던 찰나 갑자기 방 관리자로부터 알림이 왔다. 불법 영상 유포 죄로 3시간 동안 채팅 금지입니다. 좋아, 자오웨이밍. 너 정말 지독하구나. 어디 두고 보자. 마오부판은 이 2마디 독서를 남기고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은연중에 느꼈다. 그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나는 B동 아파트에 살고 마오부판은 A동 아파트에 산다. 이론적으로는 아래층 물이 이렇게 깊으니 두 사람이 당분간 만날 일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게 두려웠다. 마오부판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만약 막다른 길에 몰린 게 아니라면 절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전 여자친구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리 없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 시선은 방문에 머물렀다. 베란다와 침실 창문에는 모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만약 마오부판이 들어오려 한다면 분명 방문을 통해서일 것이다. 나는 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밀어냈다. 소파까지 문 뒤에 쌓아 막았다. 침실과 다용도실은 모두 번호키였다. 비밀번호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생각했다. 방문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면 침실은 분명 두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침실 문도 안에서 잠갔다. 천성적으로 예민한 나는 이렇게 해야만 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정말 발발 15일째 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밖에서 갑자기 도어록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라면을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침실로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자물쇠를 따는 사람이 거실로 들어온다면 침실이라고 안전하겠는가? 게다가 문 뒤에는 냉장고와 소파를 쌓아두었다. 설령 들어오려 해도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생각에 나는 용기를 내어 멈춰섰다. 바깥에 있는 사람,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안 그러면 사람 부를 거예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자오웨이밍. 무서워하지 마. 나야. 마오부판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얼른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쓰레기 마오부판이라니 더 무서운 게 당연하잖아. 다른 뜻은 없어. 그저 물자 좀 빌리고 싶어서 그래. 쓰레기는 역시나 검은 속내를 버리지 못했다. 마오부판,
얼른 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정말 단톡방에 사람 부를 거야. 자오이밍. 나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우리 사귀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가져가게 해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다. 마오부파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즉시 단톡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분,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이 쓰레기가 물자를 뺏으러 찾아왔어요. 지금 제 도어록을 따고 있어요. 지금은 깊은 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볼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도배를 했다. 알림음이 잠든 사람들을 깨워주길 간절히 바랐다. 나는 손에 시카를 쥐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방문을 응시했다. 그 영상이 나간 후로 나와 마오부파는 이미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다. 그가 고작 물자 조금만 얻고 떠날 리 없다는 걸 안다. 나를 그냥 곱게 놓아줄 리는 더더욱 없다. 마오부파는 내가 단톡방에 도배한 메시지를 금세 확인했다. 이 빌어먹을 년이. 좋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기다려라.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내 꼴을 우습게 만들어줄 테니까. 방문이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울렸다. 상대방이 이미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나는 한 손에 시카를 들고 눈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누군가 나의 구조 요청을 봐주길 바랐다. 점점 절망감이 몰려왔다. 분명 여기 소란이 이렇게 큰데도 이웃 사촌들은 도와주러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만 무사하길 바라는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도 한몫 챙기고 싶어 하는 걸지도.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었기에 그저 손에 든 시카를 꽉 쥘 수밖에 없었다. 마오부파는 가택 침입 강도질까지 서슴지 않는데 나 하나 죽이는 걸 꺼려하기나 할까. 어쨌든 죽어서 증거가 없어진다면 나중에 누구도 그를 어쩌지 못할 테니까. 방문의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입주민 단톡방에 갑자기 답장이 하나 올라왔다. 저기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곧 그쪽 층에 도착해요. 곧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나가서 그 고마운 분을 도와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위챗으로 갑자기 개인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문 열지 마세요. 저 앞집 사람이에요. 당신 집 문 앞에 계속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연기하며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냉장고를 밀어내려던 손을 얼른 거두었다. 나는 문득 내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마오부파는 수영을 못한다. 순전히 제 힘만으로 어떻게 맞은편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헤엄쳐 왔겠는가. 곧 복도의 싸움 소리가 멎었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내가 이놈을 제압했어요. 빨리 밧줄 가져와서 묶으세요. 그 말에 나는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둠 속에 서 있어서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밖에 있는 그 남자도 의심스러워졌다. 만약 남자 둘이 동시에 공격한다면 아마 내 방문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말했다. 저기, 아저씨, 우리 집에 밧줄이 없어요. 어쩌죠? 남자는 짜증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1000조각이라도 몇 개 가져와요. 질긴 걸로요. 그럼 커튼이나 침대 시트도 괜찮나요? 둘 중에 어떤 재질이 더 질길까요? 아무거나 하라고. 안 돼. 나중에 천이 안 질겨서 이놈이 다시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남자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남자가 완전히 인내심을 잃은 것을 보고 계속 이러다가는 그를 화나게 할까 봐 겁이 났다. 결국 그의 조건을 수락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서 커튼을 떼어 올게요. 그러고는 멀리 가는 척하며 걸어가면서 동시에 입주민 단톡방의 관리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다. 내가 규정 위반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나를 3시간 동안 활동 정지시켰던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그쪽 분들은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제 쪽은 이제 한계예요. 이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분 후에 도착합니다. 마음이 놓였다. 이제 2분만 더 버티면 안전하다. 30초 후 문 밖의 남자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아직도 천을 못 찾았어? 찾았어요. 지금 떼고 있어요. 2분 후 문 밖에서 마오부판과 똑같은 말투가 들려왔다. 인연이 감히 우릴 속여. 몇 번의 노크 소리가 지나고 나는 방문을 열었다. 눈앞에 보인 것은 꽁꽁 묶여있는 남자 2명이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관리자 일행 쪽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상대방이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관리자 이름이 천 할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이 계정은 원래 저희 아버지 거였어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이 계정을 맡아 관리하게 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도와준 보답으로 미리 보관해두기로 약속했던 수돗물 100리터를 건넸다. 천이는 웃으며 눈을 들어 물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나는 곧바로 삽을 꺼내 들었다. 그들을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를 다 처리한 후 방문은 다시 냉장고와 세탁기 등 무거운 물건들로 막았다. 천이는 나에게 도어 스토퍼를 하나 건네며 말했다. 이게 냉장고나 세탁기를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거야. 소파에 막 앉았을 때 휴대폰에 갑자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떴다. 이어 회사 단톡방, 입주민 단톡방, 심지어 SNS 친구들까지 이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시샹구에 최신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내일 저녁 동남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동 경로는 미정이며 방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에서는 금세 불평불만이 쏟아졌다. 단톡방 주민들도 울상을 짓기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는 비록 태풍 이동 경로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옆편에 태풍이 불면 우리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톡방에는 금세 새로운 물자 교환이 시작되었다. 생수 한 박스 급구, 라면 한 봉지랑 바꿀. 여러분, 누구 설사약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어제 물에 떠내려온 먹을 것을 주워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파요. 나는 이런 소식들을 보며 마음이 더 어지러웠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휴대폰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강렬한 공포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까스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다가 비몽사몽간에 거센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지난 보름 동안 밖은 계속 호우 적색 경보 상태였지만 이번 빗줄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거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았다. 장대비가 쏟아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당장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다. 빗물은 금세 창문을 타고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예전처럼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유리가 깨져서 이 끝없는 빗속으로 휩쓸려 들어갈까 봐 겁이 났다.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날은 이미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분 후 밖에서 갑자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에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다. 천이는 무슨 일인지 온몸이 흠뻑 젖은 채였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시남부에서 토네이도가 발견됐대요. 곧 우리 아파트까지 들이닥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토네이도라니, 그건 태풍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자연 기후재해였다. 파괴력이 엄청났다. 토네이도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밖에 이런 날씨라면 대피하기엔 늦었다.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천이는 대충 우리 집안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반드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정 안 되면 화장실로 숨으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이는 오래 머물지 않고 서둘러 다음 집으로 알리러 달려갔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먼저 친구의 침실을 열어 그 안에 귀중품과 구급상자를 모두 밖으로 옮겼다. 이번 폭우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친구가 돌아올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것들을 직접 돌려줄 것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었다. 나는 모든 물자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침실 옷장 안에 숨겼고 하나는 다용도실에 두었으며 하나는 욕실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식수 한 통과 물자가 든 배낭 하나를 챙겨 욕실 벽에 바짝 붙어 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나무 판자로 막아둔 좁은 창문을 쳐다보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폭우가 창문을 맹렬하게 때렸다. 토네이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매 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토네이도다. 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웅장한 굉음과 경로상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 건물이 무너져 내릴까 봐 너무나 두려웠다. 텔레비전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의 광경을 본 적이 있다. 토네이도는 빗물과 섞여 자동차와 나무,
심지어 부서진 건물 파편까지 집어삼키며 세상을 파멸시킬 듯한 기세로 휘몰아쳐 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집에서 화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깨지고 이어서 집이 흔들리더니 옷장인지 침대인지 모를 것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는 거대한 소리를 냈다. 가슴이 떨려왔다. 옆방은 바로 내 침실이었다. 만약 조금 전 천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침실에 머물렀다면 지금쯤 나는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벽 너머에 포효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온몸은 땀범벅이 되었다. 겹겹의 방들이 흔들리는 폭이 점점 커졌다.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 요동쳤고 마치 무언가 거칠게 달려와 건물을 들이받은 것 같았다. 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관성 때문에 반대편 벽으로 처박혔다. 밖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옆벽에 바짝 붙어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려 했었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 건물의 요동이 마침내 멈췄다. 밖의 동태를 살피니 바람 소리도 많이 잦아들어 있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이다. 복도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나는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다.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그 안의 물자들은 그대로였다. 이제 홍수는 이미 9층 높이까지 차올랐다. 나는 22층에 살고 있어 당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었지만 폭우가 계속된다면 집이 잠기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그때가 되면 아파트에 살아남은 주민들이 과연 자신들의 인간적 도리를 지킬 수 있을까? 폭우가 내린 지 25일째. 홍수는 이미 15층까지 차올랐다. 점점 더 많은 주민이 복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배설까지 모두 복도에서 해결하는 이 폭우가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갈아치우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재앙이 닥친 후 매일 나는 잠들기 전에 부모님과 친구에게 전화를 한 번씩 걸었다. 비록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한 집착과 몸부림이 남아있었다. 폭우가 시작된 지 35일째. 홍수는 이미 21층까지 올랐다. 나와 천희는 어쩔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뒤섞여 지내야 했다. 폭우 발발 40일째. 홍수는 점점 더 높이 차올라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기 직전이었다. 모두가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배다 구조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원들이 복도로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믿기지 않게도 아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갔다. 정면을 확인했을 때 나는 격해진 감정으로 아빠를 껴안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아빠가 내 안전을 걱정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와 구조대에 합류했을 줄은 단지 나를 하루빨리 찾기 위해서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엄마도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감격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친구도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두려움에 떨던 내 마음이 마침내 놓였다. 우리는 살았다.